여기 한국에 방문한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걸어다니며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역시 한국은 중국을 존경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무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징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중화 사상의 교육을 통해 중국은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냈고 주변국들은 그저 우리를 모방하며 살아간다고 믿으며 자랐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언제나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려고 애쓰지만 아직은 뒤떨어진 나라라고 설명했으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문화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중국을 존경합니다. 교수님은 아주 당당한 태도로 한국이 얼마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열거하셨습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한자는 전통 한자가 아니라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간체자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간체자가 국제적인 문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도심의 도로 표지판, 지하철 안내판까지도 정통 한자가 아닌 중국 본토에서만 사용하는 간체자로 표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간체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말은 단지 학문적 정보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얼마나 따라하며 존경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니. 주변국들이 우리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가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정보를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기 급급한 나라다. 중국을 본받아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에서 검열로 인해 외부 사이트 접속이 안 될 때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입니다. VPN은 가상사설 네트워크로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겨 온라인 익명성을 보장하며 일상 속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에도 개인정보 보안도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VPN은 보안뿐만 아니라 IP 주소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여 해외에서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서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만 시청 가능한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어서 해외여행 중 전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며 누구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누릴 수 있죠. 24시간 고객 지원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감동 탐험 프로모션 링크 서프샤크 슬러시 코리안 스토리를 통해 최저가로 4개월까지 무료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도 보장되니 만약 써볼까 고민되신다면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사연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달리 제 친한 친구 왕이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VPN을 사용해 한국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면서도 저를 놀리듯 말했죠. 위징, 너는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해? 내가 본 한국은 그렇지 않아. 너도 서프샤크 VPN 써서 한번 봐봐.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VPN까지 써가며 한국을 봐야 할 이유가 뭐야? 어차피 그들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 후진국이잖아.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왕이위는 짜증이 났는지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뜬금없이 제게 여행 제안을 했습니다. 루이징,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보자. 내가 말하는 그 후진국이 정말 후진국인지 직접 확인해봐.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직접 확인할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왕이 위에게 태어난 척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들떴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국을 존경하고 제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해줄지 기대했거든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간체자를 사용하고 중국인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춰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 도심 한복판에 간체자가 적힌 도로 표지판을 보며 자부심에 가득 찬 제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부터 중국인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첫걸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지만 안내 표지판에는 영어와 한글이 중심이었고 간체자는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몇 안내문에 간체자가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가적으로 적힌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어보니 영어로 답하려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중국어로 대답하지 않지? 저는 괜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곧바로 기대를 다시 다잡았습니다. 공항은 국제적인 곳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보니 점점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발전되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 정돈된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한국은 중국을 본받은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겠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울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믿어왔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내판에서 간체자를 발견했거든요. 역시 우리 교수님 말이 맞았어. 한국은 우리를 존경하는 게 틀림없어. 왕이위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통한 자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만 쓰는 간체자가 표지판에 있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이상한 점들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서울거리에서 중국어를 알아듣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었지만 대부분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지나치거나 영어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은 간체자를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모르는 거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왕이위는 그런 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루이징,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 한국은 중국이 아니야. 그녀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르잖아. 그런데 중국어를 모를 리가 있어. 저 스스로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가 중국인인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저는 내심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경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생각한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더 많은 곳을 다녀보면 한국이 정말 우리를 존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위와 함께 본격적인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도심 곳곳에서 간체자를 보면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제와 달리 사람이 많았는데도 지하철 내부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중국의 지하철처럼 소란스럽거나 붐비는 분위기가 아니네. 서울 중심 도로 표지판에서 간체자를 발견한 순간 저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봐, 왕이위. 한국은 역시 우리를 존경하잖아. 서울에서 가장 중심인 곳 표지판에 간체자를 쓰는 걸 보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아? 왕이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 수도 있겠네. 그녀의 애매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근처를 걸으며 간체자를 비롯한 중국어 안내문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든 표지판에 간체자가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영어와 한글만 적혀 있기도 했죠.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소리와 혼잡함 대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로 길을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어를 못하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왕이위는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류징,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말을 중심으로 쓰잖아. 우리가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중국어를 모를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속상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우리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가이드는 광화문의 역사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설명하며 한국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활기로 가득 찬 거리였고 수많은 상점들이 중국어로 된 광고와 안내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정말 우리를 위한 장소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보여주는 곳이야. 그러나 명동을 벗어난 순간 다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한글과 영어가 중심이었고 중국어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를 따라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를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이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된 거지?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거야? 왕이위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류징,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왕이위의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다른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명동과 광화문처럼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 아니라 더 일상적인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는 왕이위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전날의 경험이 제게 혼란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상업적인 거리와 관광지의 화려함을 벗어난 곳에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일상이 보였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식당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풍경은 우리가 흔히 접했던 중국의 대도시와도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소리치거나 혼잡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보이는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차가 멈추길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저는 왕이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까? 마치 규칙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왕이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신기해. 한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길거리의 가게나 카페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줄을 서지 않잖아. 특히 바쁠 때는 더더욱. 저는 스스로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사람들, 강아지와 함께 걷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이들의 모습은 자유롭고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왕이위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류징, 여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우리가 항상 중국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배우면서 자랐잖아.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자기네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저는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중국을 모방해서 발전했다면 우리의 문화와 비슷해야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왕이위는 제게 한국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접속할 수 없었던 여러 웹사이트들을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왕이위는 한국 사람들이 SNS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류징, 여기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대. 저는 왕이위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런 걸 검열하지 않아? 이상한 말이 퍼지면 어떻게 막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여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 스스로 규제하거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분위기 같아. 왕이위는 자유롭게 검색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게시글들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항상 옳다고 배웠던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세계가 틀렸다면 나는 누구지? 내가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건 결국 환상이었던 걸까? 이 모든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확인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 저는 왕이위와 함께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걸으며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태도, 거리의 깨끗함, 그리고 어디를 가든 보이는 여유로운 분위기는 제가 중국에서 배우고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이위와 저는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설명에 저는 익숙한 중국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며 들떴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제 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질서와 정리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걷던 중 우리는 우연히 중국인 2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며 서울 외곽과 부산까지 여행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 중국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느껴지나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더니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인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많았어요. 저는 그들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덕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가 믿어왔던 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가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중국과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잖아요. 그들은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배운 이야기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월급도 더 높고 일자리도 훨씬 좋아요.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일 수도 있다니. 그럼 내가 배워온 중화 사상은 대체 뭐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왕이위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더 발전됐다고? 왕이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어. 최소한 우리가 다녔던 곳들은 중국보다 발전되어 있는 건 확실해. 그날 밤 왕이위는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리징, 내가 직접 확인해봐. 우리가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직장 문화, 생활 환경,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사 속 한국은 제가 믿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국인 노동자조차 한국에서 높은 급여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던 정보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왕이위와 저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골목 사이로 보이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북촌을 걸으며 저는 중국에서 보던 풍경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분명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독창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중국의 건축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 가옥은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한복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이 단순히 전통 의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며 문화를 즐기는 도구로 변모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북촌에서 내려와 삼청동으로 향하며 길거리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게들과 카페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됐으며 길거리는 정돈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차이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크고 복잡하며 질서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교하게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것이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왕이위와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은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고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이들,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온함과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강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흥분, 도심에서 보았던 화려함과 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 모든 것이 한국을 중국이 만들어준 나라라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 대중교통에서 지켜지는 침묵, 그리고 거리 곳곳의 깔끔함까지.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큰 목소리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조용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가 오히려 강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 거대한 빌딩들, 현대적인 도시 풍경. 모든 것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발전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을 떠나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고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독립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은 제게 묘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가능했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하고 살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왕이위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너무 인상 깊었어.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지.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질서, 배려, 자유로운 표현의 문화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를 넘어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좁은 틀 안에서 세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제가 믿었던 세계를 뒤흔들었고 동시에 제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의 틀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와서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벨기에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 교환학생을 만나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르스입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고 자란 21살의 대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럽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세계를 유럽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국제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처음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브뤼셀 국제대학교의 캠퍼스는 가을의 정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걸어 강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은 국제경제학 수업이 있는 날이었고 저는 이 수업을 특히나 좋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게는 흥미진진한 주제였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창가 쪽 세 번째 줄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앉던 한국인 교환학생 형석이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흥경제 강국들의 성장 전략이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개의 국가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 그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같은 나라를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저 서구 국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특히 옆자리의 형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무례한 발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라르스, 그건 매우 편견 어린 발언이구나.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어. 이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형석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강의실을 나가고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후회와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형석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제 내 발언은 정말 무례했어. 미안해.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형석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라르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사과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석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형석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교육열, 기술혁신, 그리고 근면성실한 국민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번은 형석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죠. 이런 교육열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벨기에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서구의 도움 없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며칠이 지나고 다시 국제경제학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자 한국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려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형석과 나눈 대화, 그리고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교수님께서 발표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형석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형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라르스의 발표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형석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라르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형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초기 미국의 원조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형석은 프로젝터를 통해 몇 가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이는 단순히 외부 도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성실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접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무지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형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서구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형석의 발표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석 학생의 말이 맞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외부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 교수님의 말씀에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형석의 발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짚어주었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해. 내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 혹시 시간 되면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석은 한국의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는데 주력했어요. 하지만 점차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앞서고 있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모방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을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만 설명하려 했던 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경제학 수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나라의 기술 혁신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우연히 형석과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는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비교하는 주제를 받았어요. 저는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기술 혁신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고, 형석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유럽의 오랜 기술 혁신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많은 과학기술의 근간을 마련한 유럽의 업적들을 정리하며 여전히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형석아, 유럽의 기술 혁신 역사는 정말 대단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첨단 기술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왔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형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맞아요. 유럽의 기술 혁신 역사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이 첨단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지 않나. 특히 벨기에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야. 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한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어요. 제가 찾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형석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액, 세계 시장 점유율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형석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혁신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이 더해졌어요. 저는 형석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더욱 역동적이고 과감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야?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 배터리 기술에서도 LG화학, 삼성 SDI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5G 통신 기술이나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기술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유럽이 주도하던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는 한국이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이제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는 걸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볼 순 없어요. 유럽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초과학이나 환경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발표 당일, 우리 조의 발표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도 우리의 발표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비교 분석했네요. 특히 한국의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기술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석의 추천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 음악도 들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의 예술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형석아, 기생충 정말 대단한 영화더라. 어떻게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영화계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봉준호 감독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의 재능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90년대부터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와 국가정책, 경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다음 주에는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 체계적인 구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같아.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야. 저는 한국어 수업 후 형석에게 말했습니다. 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예요.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죠. 문화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대학에서 국제문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았어요. 형석과 함께 준비한 부스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차를 선보이고 K-팝 댄스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던 거예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라르스,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 수업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문화교류의 힘이야.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편견을 깨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독특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큰 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상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로 5인 1조로 나누라고 하셨고, 저는 형석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저와 형석 외에도 프랑스에서 온 소피, 중국의 리밍, 그리고 인도의 프리아가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만들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유럽의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제안했고, 리밍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주장했어요.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았고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형석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모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환경 친화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는 어떨까요? 유럽의 패션 감각, 중국의 생산력, 인도의 IT 기술, 한국의 마케팅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석의 제안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와 강점을 아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형석의 리더십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항상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석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는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소피와 리밍은 서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했고 프리아는 의견 제시를 포기한 채 침묵했습니다. 이때 형석이 나섰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걸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차이점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석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차분히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었어요. 마침내 프로젝트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에코노바라는 가상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로 각국의 장점을 살린 글로벌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우리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우리 팀에게 특별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형석의 리더십, 팀원들과의 협력,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우리 팀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모여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형석이 불고기와 비빔밥을 추천해 주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와 그 안에 담긴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에는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형석이 설명했습니다. 색과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죠. 이는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팀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형석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지식,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한국식 리더십과 협력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이런 저의 변화는 주변 벨기에 친구들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 절친한 벨기에 친구인 마티아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라르스, 너 요즘 한국에 대해 엄청 관심 있어 보이던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한국이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형석이를 만나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알게 된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들 알고 있잖아. 이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친구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K-팝, 한국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 BTS나 기생충 같은 걸 봐.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요즘 우리 여동생도 한국 아이돌 노래만 들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질문에 저는 형석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우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해.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거지. 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했거든.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도 빼놓을 수 없지. 친구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5G 통신 기술, 배터리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빠른 발전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는 없었어?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석과 나눈 진지한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야.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나 극심한 경쟁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생겼지.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모습도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 정신에 대해 설명할 때 친구들은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대. 이런 역동성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해. 대화가 끝나갈 무렵 마티아스가 말했습니다. 라르스, 내 말을 들으니 나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동시에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그룹에서는 종종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문화적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리 자신의 사회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형석과 함께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거리는 여전히 친숙했지만 제 마음속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 형석의 반박에 당황하던 순간,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국식 리더십을 배웠던 경험,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이 정말 인상 깊었죠. 우리의 대화는 한국의 다양한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면 성실함, 교육에 대한 열정,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제 말에 형석은 한국의 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가이드였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우리의 우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두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하여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